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순방길에 오른 날 문재인이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북한과 관련한 사안들이었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한 문재인의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종합해서 보도합니다. 배돼지와 볼따구가 터질 것 같이 살이 찐 이준석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이종사촌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은 성상납과 그 성상납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민생 거리더니 이 사건은 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아봅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은 여전히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뽑은 부하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딴 말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다. 이딴 말들을 짓거리셨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잊혀진 채 살고 싶다고 했으면 축사고 뭐고 다 하지 말고 산속에서 처박혀 살아야지. 자신이 했던 말 기억 못하는 기억상실증 환자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하는 꼬락선입니까? 그러는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간에 합의한 약속들을 다 이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약속이고 나발이고 북한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국민 사살하고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는 등 이런 북한이랑 한 약속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는 자세를 취할까봐 불안해하는 문재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결의의 수건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문재인 네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없는데 무슨 수로 비핵화를 합니까? 김씨 일가 체제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김정은에게 이것저것 갖다 바쳐서 핵개발과 핵실험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든 문재인은 여전히 언행이 불일치하시네요. 문재인은 또 주도자가 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한 사례로 본인 임기 중 있었던 남북 대화를 열거했습니다. 김정숙 남편 되시는 분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다며 이런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울 삼을 게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문재인 네가 한 짓들을 거울 삼습니까? 아무튼 지자랑하는 건 참 여전합니다. 5년 동안 자화자찬하는 꼴을 수없이 봐왔는데 우리가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문재인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문재인을 연행해 갔으면 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으로 비유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8일 윤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문재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문재인의 입장을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지난 14일에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문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 양산 대저택에 소방차라도 대기시켜놔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기로 끓어오르는 문재인 몸을 진압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가처분 신청을 밥 먹듯이 하는 준석이가 드디어 지난 17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걸린 시간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오후 10시에 귀가했으므로 약 1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경심이 저를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 조사받은 시간이 딱 1시간이었는데 준석이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사받을 게 뭐가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하기야 성상납을 딱
한 번 받은 게 아니라고 하니 경찰이 조사할 내용이 좀 많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 그 나불나불거리는 주둥이로 혐의를 다 부인했을 테니 12시간 조사 시간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경찰이 센스있게 이준석 출석 예고를 미리미리 흘려주지 않는 바람에 이준석은 매체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비밀스럽게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쥐새끼가 쥐구멍으로 잽싸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경찰서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고 나간 차량 또한 이준석이 평소 몰고 다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외제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엔 방송 인터뷰는 잘만 하는 애가 왜 이런 반대되는 행동을 보인 걸까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은 알거나 또는 사람들이 하도 외모도 하는 짓도 북한 뚱땡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진 찍히지 않기 위해 호다닥 왔다가 후다닥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의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출석은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이뤄졌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성상납의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준석이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15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효가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경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야 드디어 수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경찰은 준석이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받은 게 맞는지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아 처먹은 게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접대 여성이 빨간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었다는데 맞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이 의혹을 제기했고 뒤이어 바로 고발까지 했는데 경찰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준석이를 이제서야 부르셨나요? 당대표였던 이준석의 권력이 어마무시하게 느껴져서 그랬다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경찰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찰은 준석이가 자신의 쫄따구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피부과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상납은 안 받은 걸로 해달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달라. 제발 내가 대통령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나 좀 살려달라.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잡힐 각서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으니 수사하지 않고는 못 베겼겠죠. 김철근은 이미 지난 4월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과연 김철근이 경찰에게 한 말과 이준석이 조사받은 내용이 일치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은 뿐만 아니라 성상납을 최초로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당해서 이 건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도 이런 가지가지가 없습니다만 나무에 가지가 많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요. 두 개의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가지를 한 방에 쳐내듯 경찰은 이준석도 이와 같이 한 방에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준석은 조사를 받은 전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관련 여론조사 내용, 자신이 낸 가처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 신청 결과 등등 총 6건의 글을 미친 듯이 올린 바 있는데 17일엔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느라 페이스북질을 하루 종일 하지 못했고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는지 경찰 조사가 끝나고 귀가한 직후인 밤 11시 32분쯤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와 조율됐던 대로 오늘 오전부터 출석해서 저에 대한 고발 사건들 조사에 응했다며 중간에 16일이라고 일정이 잘못 보도돼 나가긴 했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라는 글을 써제꼈습니다. 요즘 이준석이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는 전언이 있던데 혹시 치킨 한 마리 뜯어먹으면서 글을 쓴 건 아닐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일이라고 잘못 보도가 됐다는 이준석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이준석 네가 벌인 자작극은 아닐는지 의심되는 바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였죠. 윤리위는 이준석이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후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의원들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의 발언을 쏟아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등으로 입건된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이항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비꼬아 말했는데요.
한국인 처음으로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낸 이항희 윤리위원장에게 이준석 집단은 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이준석인 18일 자신의 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UN 인권규범 제19조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표현엔 그 수위가 있지요. 유튜브 커뮤니티만 보더라도 남을 비난하는 표현의 수위가 조금만 높아도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떠받드는 문재인은 자신에게 간첩이라고 하는 국민을 비롯해 강하게 비난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고소해버리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이준석이 또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준석이 다양한 표현을 써가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발언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대통령과 의원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준석, 네가 그 비난들을 문재인이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패거리들에게 했어도 윤리위가 너에게 추가 징계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준석, 네가 개고기 등의 그 막말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했다면 그래도 윤리위가 너에게 징계를 내려야겠다고 판단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본질 흐리기에만 집중하는 이준석, 네 수준은 이미 바닥을 보이다 못해 지하 동굴 속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상납 받았냐고 질문하는 국민에게 언론 카메라와 기자들 다 있는 데서 또라이라고 말한 이준석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되 그 표현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지만 그 못돼 먹은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20대 젊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은 자신이 살해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하면서 오랜 기간 스토킹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했지만 판단력이 금붕어 같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 스토커는 판사의 생각대로 도주는 하지 않았고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 개정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사건이자 사회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칼과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해놓고 집으로 찾아가 헤어지자고 한 그 여성과 집안에 함께 있던 모친까지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은 자신의 조카이자 살인범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법정에서 조카의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은 멀쩡한 지 형도 정신이 이상하다고 우기고 범행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 조카의 심신도 미약하다고 우기는 게 아주 상습적인데 조카의 살인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는 게 몇 년 돼서일까요? 국민들에게 대충격을 안긴 이 살인사건에 대해, 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어떻게 공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입장 한번 밝히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이재명이 평소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는 민생이란 국민의 생활, 생계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을 가진 국민이란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여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는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내기도 아주 좋은 찬스인데 이재명은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단 한 줄의 논평 한마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뉴스는 씁쓸한 마음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